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텐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김경수 앵커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폭우 피해를 입은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에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다는 예보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이에 대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로 추정을 했고, 그다음 월북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지점이 철책이 아니고 배수로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민이 모르는 25억 불까지 주는 걸로 합의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예, 후보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제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면서 알려진 탈북민의 월북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월북한 탈북민 김모 씨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달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변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은 한 달 가까이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 씨가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건 지난달 12일. 자택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흘의 뒤인 6월 21일 김포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 4일 국과수에서 DNA 증거까지 확보하고도 불구속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소재가 확실하고 도주 우려도 없었다는 게 이유였는데, 정작 김 씨 신변을 관리하는 경찰관은 피의자 조사 뒤 한 달 가까이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수사팀은 물론 탈북민 관리부서도 김 씨의 월북 가능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김 씨 지인이 경찰의 월북 가능성을 처음 알린 건 지난 19일 새벽 1시쯤. 이미 김 씨가 휴대전화를 끄고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같은 탈북민인 제보자는 애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제보 시점을 지난 18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부인했습니다. 차량을 이 사람한테 사용하도록 뒀는데 어떤 돌려주지 않는다. 월북이나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경찰 발표대로라도 김 씨의 출국을 금지하는 데는 4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탈북민 신변과 관련된 결정적인 제보를 받고도 군 당국에 알리기는커녕 만 하루가 훌쩍 지나서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도 결과적으로 김 씨의 신변을 관리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탈북민 신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탈북민 김 씨는 월북하기 하루 전에 월북 장소로 추정되는 강화도를 한 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 답사를 할 정도로 치밀하게 월북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인데 당국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민 김 씨. 김 씨는 사라지기 하루 전 지인의 차량을 타고 인천 강화군 교동도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거주지인 김포로 돌아갔고 저녁 무렵 식당과 마사지 업소 등을 이용한 뒤 다시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김 씨가 탈북 전 사전 답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김 씨의 휴대전화 신호도 집 주변에서 꺼진 상황. 김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건 다음 날 새벽 2시 20분쯤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택시를 타고 월북 통로로 추정되는 인천시 강화도 내 월군리의 한 배수로 주변에서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수로에서 발견된 김 씨의 가방에는 통장 1개와 환전 영수증, 물안경, 옷가지 등이 있었습니다. 환전한 금액은 우리 돈으로 500만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군 당국은 김 씨가 배수로를 통해 탈출한 뒤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재입국 행적에 대한 수사와 함께 월북 관련 제보 대응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탈북민 김 씨는 강화도 월곶리 해안가 배수로를 통해서 해안으로 빠져나간 뒤에 헤엄을 쳐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수로 주변에서 김 씨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 등 소지품이 발견이 됐는데 이마저 발견되지 않았다면 월북 장소마저 찾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강화도 북동쪽 월곶리에 있는 해안가 배수로입니다. 월북자 김 씨가 해안으로 빠져나간 뒤 북으로 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첫 지점입니다. 군 당국은 앞서 김 씨가 철책 밑으로 난 배수로를 통해 빠져나간 뒤 임진강 하류를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로 추정을 했고 그다음 월북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지점이 철책이 아니고 배수로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화도엔 해안으로 향하는 이 같은 배수로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해당 배수로는 성인 2~3명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커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바다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인근 주민의 설명입니다. 월북자 김 씨도 이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배수로에도 보면 뭐 쉽게 해서 이렇게 철망을 쳐놨거나 그렇게 관리도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뭐 나갈 자리들은 있죠. 김 씨가 배수로를 월북 루트로 사용하면서 감시 장비인 철책 등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배수로 주변에 버려진 김 씨의 가방이 지금까지 유일한 단서입니다. 이곳에서 북한 지역까지는 2.5km 안팎으로 김 씨가 강화도를 감싸고 도는 물살을 따라 헤엄치는 과정에서 도구도 함께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공개하기 전까지 김 씨의 월북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에서 지난해 삼척항 북한 목선 진입, 올해 서해 중국인 밀입국 사건에 이어 군의 경계 실패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은 월북한 김 씨가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된다며 개성시를 전면 봉쇄 조치했다고 어제 보도했는데요. 오늘도 개성시에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됐다며 위기감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로는 김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월북한 김모 씨는 코로나19 확진이나 확진자와의 접촉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 씨와 왕래가 잦았던 2명도 음성 판정을 받아 월북 전 김 씨가 코로나에 걸렸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접촉이 잦았다고 좀 생각하는 2명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어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결과는 음성으로 그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틀 연속 김 씨가 북한에 코로나19를 유포했을 가능성을 강조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개성시에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조성됐다면서 신속 방역대를 보내 감기 환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시군 인민병원들의 보건 일꾼들을 허담당 개선에 충파시켜서 발열자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기 위한 사업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신자라며 막말을 퍼부었던 탈북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했습니다. 현재 김 씨의 상태나 월북 경로, 그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달러화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발생을 인정을 했고 그 원인을 남측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럼 특혜가 남측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남측으로부터 보건의료 협력이나 상당한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명분으로 삼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정부는 북한이 추후 코로나 발생 책임을 김 씨나 우리 정부에 돌리며 대남 비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는 만큼 북측 동향을 주시하며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영남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전 시간보다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밤 9시를 기해 일단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까지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전국의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충청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경남 일부 지역에 시간당 10mm 안팎의 제법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가면서 많은 양이 집중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영남 일부 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9시를 기해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경남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제주 산간입니다. 100mm 안팎의 큰 비가 내렸고 경남에도 50mm 안팎의 제법 많은 비가 왔는데 남부지방은 내일도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면서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또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북부 지방에도 밤사이 다시 비가 내리겠고 강원과 충남, 제주도에는 최고 80mm, 수도권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밤사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얼마 전 큰 피해를 입었던 부산 지역에 많은 비가 또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오늘 밤 9시를 기준으로 동래구 세병교와 연안교, 수연교 아래 도로와 북구 덕천 배수펌프장과 화명 생태공원 사이 도로, 금정구 영약공원 굴다리 등 10곳이 침수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밤 9시 기준으로 금정구에 39mm가 내리는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어 만조 시간은 새벽 1시 30분과 겹치면 하천 범람과 바닷물 역류 등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수펌프장 가동 준비와 공사장 안전관리 등 사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 산사태 위험 지역과 저지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에서 주민 사전 대피와 예찰 강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호우특보 발표 지역에서는 지하 주차장과 둔치 주차장 등에서 침수 피해 방지와 사전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 불어난 하천물에 중학생이 떠내려가다가 스스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제주시 연동 하천에서 15살 남학생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5분 만에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큰 부상이 없어 간단한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제주에서는 주택 축대가 무너지고 또 주택 2채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탈출해서 경찰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호텔 6층에서 완강기를 타고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지상 16층짜리 호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곳입니다. 여기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탈출한 건 새벽 3시쯤. 시설 관계자들의 눈을 피해 호텔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나온 걸로 추정됩니다. 신고자는 호텔 직원. 외곽 순찰을 하던 중 완강기가 밖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수상히 여긴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완강기를 이용해서 탈출하는 거고 완강기는 밑으로 이제 실탁을 내려왔으니까는 그게 보였나 봐요. 이들은 단기 관광 비자로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방역 지침에 따라 2주 동안 격리 조처됐습니다. 3명이 탈출한 시설엔 해외 입국자 540여 명이 임시 격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이탈자 3명의 행적을 좇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시청에서 확진자가 나와 청사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요양시설과 교회 등 소규모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서울시청에서 나온 확진자는 시청 공무원이 아닌 외부 자문위원입니다. 최근 서울시청 본청 11층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10명 내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당장 회의가 열렸던 11층을 폐쇄하고 해당 층 직원들을 모두 귀가시킨 다음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구내식당과 매점, 카페 등도 임시 폐쇄 조치하고 접촉자 범위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방문객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 추가 감염 차단에 나섰습니다. 강서구 요양시설 집단 감염은 교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확진자가 다니던 강서구 소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석한 교인이 새롭게 감염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를 긴급 방역하고 예배 참석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 중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과 함께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당국의 긴장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 이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첫 입건 사례가 나왔습니다.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라는 경찰 말을 무시하며 욕설을 퍼붓다가 결국 체포된 겁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휴일 오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50대 남성이 경찰을 향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뭘 나가? 왜 나가 내가? 너가 나가 임마! 안 나갈 거야!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마스크를 쓰던지 해수욕장 바깥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관광객도 많았지만 해당 남성은 마스크를 쓰라는 경찰 말을 10분 이상 무시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처음에는 경고였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자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해당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혹시나 모를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대상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뒤 첫 단속 사례로 해당 남성에게는 최대 3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야간에 19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2명 이상 모여서 음주나 취식행위는 하시면은 제한이 발생합니다.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중국이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공식 폐쇄했습니다.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공무원들을 진입시켜 공관을 접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앞마당에 성조기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지난 35년간 중국 서부와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오던 청두 총영사관이 문을 닫는 순간입니다. 청두 총영사관은 주말 동안 이사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밤늦게 대형 트럭이 들어가 선박용 컨테이너로 짐을 싣고 나왔습니다.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됐습니다. 통보 72시간 만에 철수가 끝나자 버스를 타고 도착한 중국 정부 관리들이 정문으로 진입했습니다. 美方人员按照中方要求撤离总领馆，美国驻成都总领馆闭馆，中方主管部门随后从正门进入，实行接管。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내부 소독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방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처 철거를 못한 총영사관 간판들은 큰 천으로 가렸습니다. 총영사관 바깥에서는 중국인들이 몰려와 중국 정부를 응원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30-40년 된 총영사관을 하나씩 철수시키는데 단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관 폐쇄를 주고받았지만 사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는 추가 폐쇄 주장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불법 대북 송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시 박 후보자가 30억 달러를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합의서가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고 박 후보자는 문건 위조라며 수사 이뤄야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문제로 시작도 전부터 진통을 겪었던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결국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정치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국정원 업무에만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개인사는 내곡동 뜰에 묻고 오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앞길만 보겠습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야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협력 비밀 합의를 해준 증거가 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북측의 5억 달러 지급과 25억 달러 차관 제공 등 총 30억 달러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이 모르는 25억 불까지 주는 걸로 합의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예, 후보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제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자신의 서명이 위조된 문건이라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이 문건을 입수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제 사인을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위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원본을 그 카피를 주시면은 제가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학력 위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조선대 학력을 허위로 제출해 단국대에 편입해놓고 참여정부 실세로 있던 2000년에야 뒤늦게 학적을 광주 교대 출신으로 고쳐놨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거듭 단국대 학적 서류를 내라며 압박했지만 박 후보자는 광주교대에 2년 다닌 뒤 단국대에 편입한 게 맞다고 단호히 맞서며 끝내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것까지 거부하시면 조선 그 학력을 위조한 것이 거의 사실로 된다. 기정사실이 된다.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또 야당은 박 후보자가 고액 후원자에게 5천만 원을 빌린 뒤 5년 동안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않았다며 불법 정치 후원금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박 후보자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든 안 갚든 둘 사이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또 실무 작업에도 착수를 했는데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 절반 이상은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0.06% 올랐습니다. 전주보다 오름폭은 다소 둔화 있지만 규제 약발이 통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급기야 정부가 서울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해 조사했더니 국민 절반 이상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절반을 넘은 54.5%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응답자는 부정적 의견이 높았습니다. 수도권 거주자의 63%, 특히 서울시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인 대전과 충청, 세종시 응답자의 51%는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화를 묻는 질문에는 지지 정당별로도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7%가량은 공감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로 높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따라서도 행정수도 이전과 집값 안정화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경우 70% 가까이가 공감했고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80% 이상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집값 안정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는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또 용적률을 높여 기존 개발구역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계획이 담기면 또다시 시장에 괜한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8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고양 창릉지구. 정부는 이곳에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용적률 상향 후보지입니다. 또 신혼희망타운 공급 지역인 성남 복정과 서현, 구리 갈매 등과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과 인천 검암 등도 층수를 높여 신규 주택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방안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을 아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용산 정비창을 준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구로 전환해 용적률을 1,500%까지 늘리면 주택 공급을 기존 8,000가구에서 10,000가구 이상으로 늘릴 수 있어 이 방안도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택지, 유휴부지를 끌어모으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과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은 물론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대책에 담길 수 있습니다. LH나 SH가 시행사로 참여해 재건축 단지에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안인 공공재건축과 서울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해제 관련 내용도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방안이 발표되면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많은 상태에서는 발표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거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유동성 자금을 줄이는 정책을 먼저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 정청이 추가 협의를 거쳐 곧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시기는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 남성이 도심 도로에서 택시를 막아서고 또 기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뒤에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 남성이 택시를 막아서더니 갑자기 차를 손으로 내리칩니다. 흥분한 이 남성은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욕설을 계속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려서도 영어와 우리말을 섞어가며 거친 말을 퍼붓습니다. 택시 안에는 A씨 아내와 딸, 예비사위 등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신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을 퍼붓던 외국인은 급기야 A씨를 때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불과 1분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맞으시면서도 그냥 죄송합니다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두 번, 세 번 그렇게 치고 나서는 제가 이제 그때 안 돼서 이제 저 너무 당황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이제 신고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달아난 상황이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가 1차로로 서서히 진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가해 외국인 남성은 진로를 방해받았다고 생각한 거로 추정됩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달아난 외국인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인터넷을 끊었는데도 한 가정집의 컴퓨터를 원격 조종해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한다는 해킹 사건 보도해드렸었는데요.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 조사까지 벌였지만 해커는 경찰은 나를 알 수 없다고 조롱을 하면서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유기 감염을 통해 해킹 수법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인터넷을 끊었는데도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 PC까지 해킹이 계속되자 피해자 가족은 거처를 옮겼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해커는 피해자 태블릿 PC에 경찰은 나를 알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팀으로 움직인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문자를 다시 보내왔는데 저희 지금 서울에 없고요. 그리고 꺼져 있었는데 얘가 이거를 키더니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용하던 모든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한 피해자. 이후 예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다른 번호로 재개통했는데 이것마저 해킹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제 지금 이 바꾼 핸드폰을 맘대로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하 이렇게 보냈어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해킹 의심 현상이 발생했던 이번 달 초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공유기에 누군가 접근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인터넷 공유기를 감염시킨 뒤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든 전자기기에 악성 코드 등을 심으면 온라인 상태가 아니어도 원격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선 마우스나 키보드의 신호를 찾아내 해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무선 마우스나 무선 키보드가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외부로 신호가 나가는 마우스인지 아닌지, 그 마우스 모델이 어떤 건지 특점을 찾아가지고 외부에서 또 다른 마우스를 그걸 제어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피해자 집에 침입해 자필로 스마트폰 해킹 끝이란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던 해커. 사건을 맡은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해자 거주지의 CCTV를 확보해 분석했지만 용의자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해킹 방식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하였으며 그다음 월북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지점이 철책이 아니고 배수로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네, 탈북민의 월북 소식 어제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의 조사 결과 탈북민 김모 씨는 강화도에서 헤엄을 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북 사건으로 군의 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고 또 경찰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도 어수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탈북민 김모 씨의 월북 사실이 알려졌던 건 어제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먼저 보도를 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으로 입국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먼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문 방역기관에서는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 해당한 검사를 진행하여 악성 비루스 감염자로 의심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 경보를 발령할 때 대한 당 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셨습니다.
예, 어제 이 보도가 나올 때만 해도 좀 신빙성이 낮은 게 아니냐라고 전망이 나왔었는데 결국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8시간 만에 그 월북 사실을 공식화했는데 일단 월북 경로 좀 어떻게 추정이 됩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철책을 뚫고 가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철책 밑에 있는 배수로를 이용해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같은 경우에 성인 한 2~3명까지도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아마 배수로를 통해서 일단 나간 뒤에 철책 밑을 뚫고 나간 뒤에 임진강 하류를 헤엄쳐서 월북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화도에 특정 지역에 본인이 그 김 씨가 가지고 있었던 가방이 발견이 되면서 그 가방이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아마 월북했을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배수로를 통해서 철책 밑을 통과한 다음에 임진강 하류를 통해서 헤엄을 쳐서 아마 북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이동 경로가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배수로를 통해서 헤엄을 쳐서 넘어갔을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설명 그대로 그대로 들어야겠죠. 처음에 저도 넘어갔던 얘기 들었을 때 거기를 어떻게 뚫고 갔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철책이 아니라 철책 밑에 배수로 이제 거기에는 이제 군의 그 과학화 경계태세 감시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곳을 이제 뚫고 나가서 임진강으로 헤엄쳐 가는 것은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이게 사실 여러 소설과 드라마 같은 데서도 상상력이 가미되어서 그 남북의 이제 통로를 저렇게 뭐 굴을 판다든지 배수로 같은 걸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그린 극들이 좀 있었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현실로 드러난 좀 황당무계한 좀 일이긴 합니다. 네, 군 당국은 김 씨가 철책을 뚫지 않고 말씀하셨듯이 배수로를 통과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군 당국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계 기관하고 공조해서 하면서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로 추정을 했고 그다음 월북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지점이 철책이 아니고 배수로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정밀 조사가 끝나면은 한치의 의혹 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다 배수로에도 보면 뭐 쉽게 해서 이렇게 철망을 쳐놨거나 그렇게 관리도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뭐 나갈 자리들은 있죠. 예, 군은 그동안 이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갖추어진 전방 철책은 절대 뚫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지난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파동 때도 철책은 절대 뚫리지 않았다라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화 경계 장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뚫게 되면 바로 이제 보안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철책으로 갔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배수로를 아마 지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수로 같은 경우는 물론 배수로 안에도 일정 부분 이제 철망 같은 게 설치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느슨해졌을 가능성도 있고 또 오래되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일정 부분 아니면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통과할 수 정도의 어떤 구멍을 만들어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배수로 안에는 정확하게 철책 같은 경우에 늘 24시간 군인들이나 아니면 감시 장비들이 감시를 하고 있지만 배수로 안에 저 라인들 철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감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둡기도 하고 또 비가 내리면 물이 통과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장애물이 설치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배수로 밑에 철책 부분 이 부분이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이제 배수로 통과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철책은 과학화된 감시 장비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배수로는 아무래도 좀 느슨하게 감시가 되고 있고 또 안에 있는 부분들의 배수로 안에 철책들은 일정 부분 좀 약간 뚫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유력한 월북의 경로, 통로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에는 뭐 최첨단 장비를 설치를 했지만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아무리 과학화 경계 장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배수로 밑까지 24시간 철통 경계를 하기엔 어렵다라고 하는 게 만약 지금 이 월북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배수로 안에 이제 격자 창살 같은 것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손으로 이제 벌리면 또 벌릴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먹고 지금 월북을 계획한 사람이 그 안에 자기 이제 이 지금 추정컨대 2017년도에 이 그 탈북자 김모 씨가 넘어올 때도 헤엄을 쳐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지리 일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밝은 것이고 또 거주를 저쪽 지역에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저쪽 지리 정보에 대해 굉장히 밝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안에 상태가 어떤지 맘먹고 이제 뚫고 나가려고 한다면은 일정한 도구를 사용했을 수도 있죠. 창살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도구를 다 준비해서 이미 다 뚫고 나갈 계획을 세우고 배수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이게 나중에 뭐 과거에 이제 철책으로 뭐 노크 기순하고 했을 때 뭐 그런 것들 여러 이제 그 육상에서의 DMZ의 철책 문제가 있었을 때 국회 국방위 같은 데서 그 철책을 뜯어서 이제 현장에서 보여주고 막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군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아마 저쪽 안에 혹시 그런 창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검증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월북 사건으로 그동안 이제 물 샐 틈 없는 경계태세를 강조하던 군도 좀 난처해진 상황이 됐는데요. 과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 듣고 오시죠. 동물이 지 마음대로 내려오지 뭐 내려오지 말한다고 안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철책이 다 완벽하게 쳐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해강안으로 이렇게 온다고 그러더라도 우리 TOD부터 해서 우리 과학학 경계 감시 장비로 다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들이 그게 철조망 낡은 거나 아니면 뭐 전혀 못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이게 전혀 다 못 내려와요. 완벽하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절대 하여튼 뚫고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예. 과거 아프리카 돼지열병 파동 때 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저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탈북민이 뚫고 월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추정 단계긴 하지만요. 그 김포에서 이제 강화도 그 교동도로 이어지는 한강하고 여기서 이제 헤엄을 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북한과 한 1.3에서 2.5km에 불과해서 과거에도 주로 헤엄을 쳐서 이렇게 뭐 귀순을 하거나 탈북을 했던 그런 장소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화도에서 이 북한 쪽으로 개성 쪽으로 가까운 거리라면 1.3km에서 짧게는 2.5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거리를 통해서 이 월남하는 사람들, 귀순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예전에 귀순했던 경로가 거의 비슷한 경로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한 번 경험을 했고 본인이 가려고 했을 때는 그 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내려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루트를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인식이 됐을 겁니다. 물론 내려올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렸다고 본인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루트로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이 지금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 월북을 하기 전에 이미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군에서 밝히고 있는 철책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감시초도 GP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원래는 이 과학화 경계 장비에 따르면 만약에 자동으로 북쪽에서 우리 쪽에 총을 쏘면 자동으로 우리가 반사적으로 총을 쏘도록, 즉 대응사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총이 불량이 되면서 대응사격을 못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경계태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이번에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로는 배수로를 통해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시나 철책을 통해서 갔을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 당국이 감시 장비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특히요, 지금 과학화 경계 장비가 강화되면서 사람을 통한, 즉 군인들을 통한 경계는 느슨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화 경계 장비가 물론 작동을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게 되지만 예전에는 과학화 경계 장비가 없을 때는 수시로 군인들이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경계나 감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느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감시 체계가 고장이 나거나 장비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그냥 대책 없이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군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 감시초소 충격대와 같이 뭐 그 해당 지역의 군 감시 장비가 고장이 났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군이 그런 전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의심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서해안에서도 또 이렇게 미립국한 사례들이 또 있었잖아요. 특히 해양 경계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해에서는 또 북한 선박이 대기하고 있다가 보란 듯이 와가지고 우리 북에서 왔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동서해에서 이제 그렇게 뚫린 사례들이 최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나 모두 좀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를 자꾸 좀 보내고 있는 것이고, 예, 군이 참 뭐 일선에서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죠. 최전선방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고생한 값만큼 좀 명예롭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노력, 그리고 의혹, 한 점 의혹 없이 국민들한테 다 투명하게 밝힐 건 밝히고, 그리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다라고 자구책을 내놓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월북한 김 씨는 월북하기 하루 전에도 같은 동선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답사할 정도로 치밀하게 월북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CCTV나 이런 걸 다 확인했는데 네. 12일 날 지인의 차량을 타고 인천 강화도 교동도를 방문한 이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김포 거주지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식당을 다녀오고 마사지 업소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강화도로 가서 휴대전화가 끊어졌는데 결국 12일 날 이미 답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고 네. 가기 전에 본인의 신변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이미 오래전에 12일 전부터 이미 월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행적은 18일 날 새벽 2시 20분에 택시를 타고서 인천 강화도의 월곤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 이제 배수로를 아마 통해서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을 지금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로 옆에 버려진 가방, 그 가방 때문에 결국 지금 정부 당국이나 군 당국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 씨는 3년 전에 탈북을 할 때도 한강을 헤엄쳐서 이 강화도 옆에 교동도로 들어왔는데요. 이미 우리 감시망의 허점 같은 것을 미리 좀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충분히 이제 경험을 하고 어느 루트로 충분히 이제 다시 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또 뭐 경찰 조사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변상의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죽더라도 좀 고향에 가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생각들을 했을 수 있죠.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긴 게 지금 같은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과거에도 육지에서도 총을 들고 이렇게 DMZ 일대를 걸어서 내려오는 귀순하는 사례들이 아주 예전부터 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이렇게 그 헤엄쳐서 넘어오는 사례들. 이 헤엄쳐서 넘어오는 사례들은 사실은 1945년 강복 이후에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때 네. 이제 남북이 완전히 분단되기 전에도 저 임진강을 뭐 분단을 이제 벽을 넘기 위해서 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때는 그 당시 이제 청년들의 이제 뭐 행동들도 좀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좀 미확인되고 이제 통계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보고들이 계속 좀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그걸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경계하기가 그만큼 힘든 지역이라는 것도 예. 됩니다. 서해안이 이제 조석간만의 차도 크고 그리고 새벽일 때 이제 안개도 늘 이제 자욱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그 장비, 과학화 경계태세 감시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또 사람이 육안으로도 하기 힘든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마음 먹고 하면은 목숨 걸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월북 탈북을 지금 이렇게 감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강화도 북쪽에는 열상 감시 장비까지 설치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 헤엄치는 김 씨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군 당국의 좀 허술한 그 경계태세가 너무 허술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록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당시에 바로 알아차려서 이것이 뭔가라고 이제 확인하거나 이제 그러지 못했을다 하더라도 기록은 남아 있을 것이고 이게 열상 감지 태세이기 때문에 이게 뭐 동물인지 사람인지. 네. 처음에는 식별할 수가 없고 나가봐야 되는 거죠. 결국 장병들이 나가서 이게 동물인지 사람인지 확인해야 되는 건데 아마 그 초동 대응에서 뭔가 기록은 좀 남아 있을 것이고요. 네. 만약 놓쳤다면 이제 큰일인 것이죠. 초동 대응 문제, 이제 그 당시 이제 근무 일지나 경계 태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이제 북한이 보도를 할 때까지 군 당국이 몰랐다라는 사실이고 8시간이 지나서야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예. 저는 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직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만약에 북한에서요 이 문제 얘기 안 했으면 정말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 이분에게 연락도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냥 끝났죠. 그리고 뭐 출입국 못하도록, 그러니까 출국을 못하도록 출국 금지를 했지만 사실 이분은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도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럼 만약에 북한이 저렇게 보도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해 본다고 하면 우리 군 당국이나 아니면 경찰 당국은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만약에 또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걸 밝히지 않으면 이런 경우로 북한으로 가거나 또는 우리 남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 당국
또는 뭐 해안가를 함께 감시하는 경찰, 군경이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이런 허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월북이나 아니면 탈북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탈북민 김 씨, 월북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3년 전에 탈북 당시의 정황을 좀 생생히 묘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뭐 극도의 생활고 때문에 탈북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극도의 생활고 때문에 탈북을 했고 또 본인이 북한에서 한국을 우리 남한을 바라봤는데 네. 아파트도 많고 숲도 많고 불빛도 많고 이런 부분에 동경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 예. 나도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불빛들이 반짝반짝하고 산에 나무가 꽉 차 있었고 너무 멋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너무 쫙쫙 올라가 있어 그런 부분이 동경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넘어와서는 사실 본인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탈북자들한테 본인이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도 모시고 다시 우리 남한으로 모셔오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도 밝혔다고 하는 걸 보면 예. 신변 때문에 돌아갔을 가능성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그렇군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이유가 뭘지 지금 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렵사리 탈북을 했는데 왜 다시 돌아갔을 거라고 좀 추정을 하십니까? 적응을 못한 것이죠. 총체적으로 이제 다시 적응을 못한 것이 결국 지금 또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된 것은 아마 지난달에 성폭행 예. 사건이 있었고 그 혐의를 받고 아마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DNA 조사에서 아마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 이제 뭐 구속영장도 청구가 되고 예.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남한에서 이렇게 사느니 또 이제 뭐 다시 북한으로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좀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선택을 이제 행동으로 좀 옮긴 것인데 지금 이렇게 탈북자들이 좀 저희가 좀 우려하는 상황은 이게 탈북자 일반으로 지금 이게 그냥 확대 해석되는 게 가장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주변에 저도 형제처럼 지내는 탈북민들이 있는데 전공을 예.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정이 이루고 건강한 시민으로 잘 정착해서 대부분 잘 지내시거든요. 근데 예. 이제 가끔씩 있는 이런 사건 때문에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이물질, 다른 그 뭐 이주민과 같이 이민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낙인을 찍힐까봐 좀 가장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예. 좀 돌아봐야 할 것은 지금 이런 같은 경우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명백한 이제 범죄 사실이에요. 이거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긴 한데. 만약 이제 이렇지 않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탈북민들이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런 겁니다. 한 3만 5천 탈북민, 3만 7천 탈북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3만 5천 명, 3만 7천 명이 지금 남한 사회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작년 5월 달에 통일부가 모집단 얘기했을 때 2만 8,652명을 뽑았거든요. 나머지 한 7, 8천 명은 어디가 있냐는 거죠. 상당수가 한국 사회에 왔다가 다시 다른 나라로 가거나 예. 재입국하거나 없어진 분들이 많아요. 아, 그만큼 적응하기가 좀 적응하기가 어려워한다는 힘들고, 예, 그 남한 사회에 우리가 좀 굉장히 좀 배타적이라고 하는 건 좀 우리 스스로도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뭐 같은 민족, 같은 말씨를 쓰는 이제 탈북민들도 잘 포용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상.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왔던 그 20대 청년이 아무리 좀 이렇게 악한 천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풍요로운 한국 사회에 와서 좀 좋은 교육받고 좋은 기회를 얻어서 좀 다시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기회를 결국 우리가 다 같이 못 준 건 아닌가. 그것도 우리가 좀 자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런 가운데 이제 경찰이 월북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를 두고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지인인 한 탈북민 유튜버가 경찰이 이제 본인이 탈북을 할 것 같다라고 제보를 했는데 경찰이 묵살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입장하고 이분의 입장이 서로 좀 충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18일 날 본인이 이제 본 얘기를 한 달러를 바꿨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고 강화도 교동도를 갔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그래서 아마 월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18일 날 제보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분이 온 건 맞다 18일 날. 다만 그날 와서는 차량 절도 신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빌려간 차를 돌려주지 않아서 그 차량에 대한 절도 신고만 하고 갔지 그 당시에 뭐 월북할 가능성에 대한 제보는 없었다. 다만 19일 날 새벽에 다시 연락이 와서 이분이 월북할 가능성에 대해 김모 씨가 월북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제보자는 18일 날 이미 제보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은 18일 날은 와서 차량 절도 신고만 했고 19일 날 오전에 다시
제보를 해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렇게 경찰이 이제 월북할 것 같다 이런 제보를 받으면 일단 뭐 군이나 관계 당국과 이 사실을 바로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이게 그리고 또 탈북민들이 오면은 신변 보호관이라고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밀착 마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지금 구멍이 좀 뚫린 것이죠. 이렇게 좀 신고가 걸리고 오고 월북했을 것 같으라고 하면은 바로 좀 확인을 하고 전화 꺼져 있고 하면은 이게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걸 현장 조사도 좀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초동 대응을 했어야 됐을 것인데 네. 이제 결국은 지금 구멍이 지금 뚫려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의 이제 대응도 좀 굉장히 좀 허술하고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경찰의 대응이 좀 허술했던 것 같은데 제보를 받은 지 40시간이 지나서야 출국 금지를 했고 또 군과 관계 당국에 공유를 하지도 않았었고 네. 또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탈북민 신변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탈북민 신변보호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5년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네. 담당 경찰관들, 그러니까 그 탈북민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담당 경찰서의 담당관들 한 명씩 배치를 하고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나 아니면 대면으로 만나서 잘 지내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또 뭐 외로사항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40시간 후에야 출국 금지를 내렸다고 하는 것도 의아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지금 해외로 출국한 건 아닙니다. 북한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예. 좀 더 빨리 출국 금지를 내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특히 이제 월북에 대한 어떤 제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네. 반드시 이거는 군과 경찰이 군과 아니면 정보기관과 함께 합동을 해야 됩니다. 경찰이 월북하는 걸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철책성 경계는 군이 쓰고 있고 정보당국이 함께 합동으로 해야만 막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군이 좀 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협조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규칙의 규정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규칙에 있든 없든 만약에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바로 그때 연락을 해서 좀 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혹시나 그 전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감시 장비들을 다 점검을 해서 그런 네. 흔적들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은 상당히 협조체제, 경찰, 군, 국정원의 협조체제가 상당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예.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일어난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경찰, 군, 국정원 모두 경계태세에 좀 허점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탈북을 했다가 다시 월북하는 경우 북한에서 뭐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북한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굉장히 좀 가장 큰 죄입니다. 네. 공화국 배반죄라고 해가지고 극형에 처해지는 죄인데 다시 이제 월북해서 들어갔다라고 예. 했을 때 신변이 정상적으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죠. 예. 근데 다만 뭐 한 2017년에 임지연 씨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경우들이 다시 나와서 남한 체제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남한 사회가 얼마나 살기 힘든 사회인지 악독한 사회인지를 막 이렇게 비판하는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이제 그 활약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죠. 네. 이제 그렇게 활약하시는 분들도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확인은 잘 안 됩니다. 그렇군요. 북한 당국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신변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뭐 북한 체제의 특성상 처벌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그렇군요. 좀 생각이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재월북한 탈북민이 11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제 부적응 때문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예, 그리고 부적응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은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북측과 연락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에 나와 계신 예. 분들이 그 북측과 연락을 했을 때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모종의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취합했을 때 다시 돌아가도 희망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예. 이제 판단 착오일지 아닐지는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검증을 또 해봐야 되는 것이긴 한데, 그렇군요. 예, 이제 돌아가서도 거기서 이제 뭐 체제 선전부로 또 산다든지 뭐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지금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좀 이번에 주목할 점이 이번에 다시 월북한 김 씨가 남겨놨던 가방에 네. 환전 영수증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달러로 아마 돈을 받고 갔다는 것은 그걸 목숨감처럼 이게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이제 뇌물로 사용해서 자신의 이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 하여튼 상당한 양의 이제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가져갔을 것인데, 그게 지금 이제 보면은 개성에 들어온 탈북민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네. 이렇게 선전이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좀 신변에 아마도 좀 이상이 있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이 월북한 김모 씨가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도 이 개성시에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됐다면서 이틀 연속 위기감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로는 코로나19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군 인민병원들의 보건 일꾼들을 허담당 개선에 충파시켜서 발열자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기 위한 사업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접촉이 잦았다고 좀 생각하는 2명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어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결과는 음성으로 그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을 그 원인을 남쪽으로 돌린 거거든요. 보건의료 협력이나 상당한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명분으로 삼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예, 북한은 어제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재입국을 했다. 개성시로 들어왔다라면서 국가 최대 비상사태를 발령을 했고 또 개성시를 전면 봉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당국이 평가하기로는 일단 월북한 김모 씨가 코로나19 가능성은 낮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방역당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모든 확진자의 이름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또 하나 접촉자들도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촉하고 나서 2주가 지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관리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명단이 다 들어있는데 그 명단 안에 이 김모 씨가 없었다는 것이고 네. 또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과 접촉이 잦았던 2사람이 있나 봐요. 아마 이제 방역당국이 이걸 찾아낸 것 같은데 그 2분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했는데 두 분 다 음성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분이 감염됐을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감염이 됐으면 우리의 방역체계에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걸리지 않고 이분이 그냥 돌아다녔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 예. 그럼 북한이 왜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느냐. 1차적으로 북한은 WHO에 한 명도 감염자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방역 전문가들은 북한에도 감염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개성으로 온 김모 씨를 통해서 결국 감염이 됐다라고 뭔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걸 이유로 해서 남한 측에 뭔가 의료 장비라든지 아니면 의료품, 의약품 또는 뭐 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이 가능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어떤 흔들리는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통제의 가능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주민들의 생활도 통제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포석을 통해서 이 김모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얘기들을 자꾸 흘리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끌고 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 당국이 이제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우리 방역 당국이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전산 시스템의 확진자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또한 접촉자로 관리되고 있는 명부에도 지금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언론에서 특정하신 분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접촉이 잦았다고 좀 생각하는 2명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어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결과는 음성으로 그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보건당국은 이 김 씨가 코로나19가 감염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 교수님 생각 어떻게 보십니까? 왜 북한은 지금 코로나19 의심자가 재입국을 했다면서 이렇게 연 이틀 위기감을 조성하는 걸까요? 예, 그 뭐 지금 6월 달부터 계속 하고 있던 건데 네. 그 여러 가지 내부 불만들을 긴장감과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게 남한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만큼 좋은 선전 수단 그리고 정치적인 이제 좋은 이게 활용 도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근데 뭐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만약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뭐 2km씩 헤엄쳐서 간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근데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헤엄치고 와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뭐 기침하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로 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좀 스토리를 만들어 보다가 이제 남에서 왔다라고 하니 코로나19로 이제 의심자로 붙여서 남조선의 모든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건데 6월 달에 노동신문에 재밌는 구절이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비상방역 체계를 하면서 해상에서 몰려오는 것도 최고도의 비상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대북 전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페트병에 쌀을 담아가지고 해안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체계 차원의 일환으로 북한은 바라봤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좀 들려오는 풍문에 따르면은 그때 실려간 페트병에 담긴 쌀로 밥을 지어 먹은 북한 주민들이 뭐 설사와 복통 같은 증상들을 보여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전단지하고 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서 남에서 올려 보낸다라는 낭설이 또 떠돌았다는 겁니다. 북한 쪽에서. 거기에 이제 진짜 사람까지 왔다. 코로나 감염된 사람까지 보냈다라고 해서 남조선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북은 이제 책임은 스스로 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남에게 모든 이 국가 비상 방역 체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책임지라고 이제 떠넘길 수 있는 그런 명분 쌓기를 지금 또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북한은 이제 그동안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를 통해서 좀 코로나 발생을 좀 공식화하기 위한 좀 명분 쌓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도 이게 남조선 책임이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국가 비상 방역 체계에서 개성을 지금 봉쇄를 하면서 주민들 생활이 일상적인 생활이 망가지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한 책임들을 이제 남한테 물을 수 있는 명분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코로나 때문인데 그 코로나가 남에서 왔다는 거죠. 대북 전단과 페트병과 그리고 또 사람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 남조선이 뿌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감염이 되고 하는 거 그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제대로 된 경제 활동도 못 하고 우리가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모든 책임을 지금 남쪽으로 돌리기 위한 명분을 하나하나 지금 쌓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 지금 북한의 그 코로나19 상황이 어떤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로써 좀 짐작해 볼 때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정은이 직접 나서가지고 회의하는 장면까지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급 경보를 발령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 방역 체계를 비상 체제로 가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계기를 김모 씨의 월북으로 그렇게 포장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북한이 뭐 막는다 하더라도 방역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고 또 의료 체계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북한 내에도 분명히 코로나19 관련된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를 느꼈을 가능성. 그래서 김모 씨를 계기로 해서 남한 쪽의 책임을 어느 정도 미루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동안 청정 지역으로 본인이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홍보적 요소도 강할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얼마나 잘 통제되고 있냐 하는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WHO에 누군가 몇 명이 감염됐다고 보고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발생됐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 결국 김모 씨를 매개로 해서 결국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됐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위험성에 빠져 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남한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의 코로나19를 좀 진단할 만한 진단 키트가 있는지도 지금 좀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 이번 그 월북한 김 씨의 사건을 계기로 좀 남한 측에 이런 보건 의료를 좀 지원해달라라고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지금 개연성도 충분히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WHO 평양 사무소장이 밝힌 바에 따라 한 일주일 전에 한 1,117명이 이제 진단을 받았다. 그중에 지금 현재 610명이 이제 격리 중인데 그 확진자는 0이다라고 하는 보고를 지금 북한 당국의 말을 빌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없다는 게 진단을 제대로 못해서 없는 것이지 실제 진짜 없을 것이냐 대부분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 뭐 원치 않는 결과로 남조선으로부터 유입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남조선 당국이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 코로나 진단 키트도 이제 주고 그 방역 물자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북의 당국 입장에서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사죄 차원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로 좀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데서 앞으로도 좀 참 우리가 참 상대하기 힘든 상대이긴 한데 좀 까다롭지만 어쨌든 지금 새롭게 뭔가 좀 이야기가 풀릴 만한 어렵게 이상하게 풀릴 만한 이제 기미는
없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지금 뭐 올해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공식적인 활동, 대외 활동은 그동안 좀 자제해 왔었는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 그 대외 활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6월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을 잘 보면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일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네.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사업의 대적 사업화를 이제 책임지고 악역을 담당하고 있을 때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했던 정치구 학대 회의의 의제는 화학공업 발전, 평양 시민의 생활 보장, 평양 종합건설, 평양 종합병원 건설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그 국가 비상 방역 사태 초특급 경계를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챙기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퍼지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일하는 지도자로서 인민들한테 각인을 하고 인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도 이게 정치적 기제로 이제 최대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번 탈북민의 월북 사건이 향후 남북 관계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상공회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문재인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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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세금 그만해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땀 흘려서 번 돈이다! 국민재산 모아라! 한 주택을 갖고 있던, 두 주택을 갖고 있던 훔친 겁니까? 훔친 겁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번 겁니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피해자로 나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요새 저 같은 사정으로 밤잠을 못 자는 분들 여기 많으시죠?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경국 이념과 헌법의 기틀로 이 나라가 세워졌고 발전되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당한테 던지겠습니다. 집값은 니들이 올렸지 우리가 올렸냐?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그리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고요. 문재인 정권 하나, 둘, 셋! 문재인 정부한테는 잊혀져가는 존재입니다. 저 총론을 얘기하는구나, 총론을. 저 촛불 정권을 지지했어요. 저 청와대 뒤에서 박근혜를 탄핵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정말 기대가 많았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더니 아니 나라를 어떤 방향을 끌고 갑니까 도대체가. 정책 따라 등록인데 이제 와서 트윈치 1대 와서 트윈치 1대 와서 트윈치 오케이. 세상에 보수도판에 가도 노라는 놈들도 지킬 건 지킨다고. 근데 이놈의 정부는 지들이 불리하다고 낙장 부림도 안 하고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선박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선원과 수리공 또 가족까지 포함해 4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어제 확진된 가족 1명을 방역당국이 3차 감염 사례로 판단했습니다. 수리공과 가족을 통해 2차, 3차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내에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혜 기자입니다.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의 고리가 3차까지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26일 추가 확진된 수리공의 가족 1명을 3차 전파 사례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선박으로 이 1차 감염이 됐고 수리공이 2차 감염이 됐고 이 수리공과의 접촉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3차 감염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리공들이 러시아 선박 수리 때 선원들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확진된 8명이 같은 회사 소속이고 함께 수리에 참여했고 발병일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두 명이 먼저 감염된 뒤 동료들에게 전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전후 관계 파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리 작업에 참여한 업체 직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복기를 거쳐 추가 확인될 가능성,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 중심 발생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당국은 조사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를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곧 관계부처 회의를 엽니다.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서 일단 안들이 마련이 되고 그것이 향후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예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러시아가 방역 강화 대상국이 되면 선원들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입항 시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의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이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깜깜이 환자가 여전한 데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건데요. 지난 5월 황금 연휴 악몽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삼행 삼금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일주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안정세에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6%를 넘는 데다 여름 휴가까지 본격화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험 요인은 여름 휴가와 방학입니다. 5월 초 연휴 기간에 발생한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과 같이 관광지,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클럽 등 고위험 시설과 게스트하우스처럼 휴가철 사람이 몰리는 시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이 권고됐습니다. 인원 제한과 시간제 운영, 사전 예약제로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밀접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겁니다. 되도록 집에 있는 게 좋지만 휴가를 떠난다면 지켜야 할 기본 수칙도 공개했습니다. 휴가철 삼행, 삼금, 즉 꼭 지키셔야 하는 3가지와 꼭 피하셔야 하는 3가지를 실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휴게소와 음식점에는 짧게 머무릅니다. 어디를 가든 2m 이상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가서는 안 되고 밀폐 밀집된 시설이나 여행지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침방울로 전파되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신체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로 중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자 등이 다음 달부터 비자를 받아 중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하성 중국 주재 대사는 중국과 유학생, 취업자, 그리고 비자 신청 시점에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교민 등 3개 그룹에 대한 비자 발급에 합의했다고 베이징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비자 발급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사는 학교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유학생들이 오는 9월 개학 시기에 맞춰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약 5만 명은 현재 대부분 국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대상자 가운데 취업자는 주재원과 자영업자 등으로 Z비자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거류증 기한이 만료된 교민은 입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장하성 대사는 이에 대해 거류증이 만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는 중국의 비자 완화 계획에 대해 한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유입된 사례가 없다는 방역 성과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양국 협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인에 대해 비슷한 방식으로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일부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신속 통로 방식의 예외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비자 발급 외에 항공노선 증편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3월 이후 주당 10회로 급감한 양국 간의 운항 편수를 주당 20회로 늘리기로 이미 합의했는데 추가 증편도 협의하고 있다고 장 대사는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십 명대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시 상태 돌입을 선언한 다롄시는 주민 600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에 나섰습니다. 이동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일요일 하루 중국에서 6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닷새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 유입이 아닌 국내 확진자는 57명에 이릅니다. 확진자와 별도로 통계를 집계하는 무증상 감염자는 44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인 41명이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나왔는데 모두 주도인 우루무치에서 발생했습니다. 신장 보건당국은 우루무치에서 2차 대규모 핵산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核酸检测也是医院的人过来到小区这边来，然后喊我们，然后我们就下来，也不用让我们去医院。 북한과 인접한 동북 삼성도 비상입니다. 라오닝성에서 14명, 지린성에서 2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7月26号，在辽宁新增的14例本土确诊病例，都为大连市报告的无症状感染者转归确诊病例。 특히 지난 22일 수산물 가공 공장 직원 1명이 확진된 후 확진자가 늘고 있는 다롄시의 경우 600만 명인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롄시는 지난주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양로원과 유치원, 실내 공공장소를 폐쇄했습니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도 금지했고 화물 차량은 출입증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지린성에서 발생한 확진자 2명은 다롄시에서 유입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린시는 다롄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고 일부 지역은 다롄에서 온 사람들을 1, 2주 자가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케이트 밀러 부통령실 대변인 등 백악관 일부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회의를 총괄하는 안보 보좌관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백악관 내 확산 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에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와 지방청,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총장 입김이 작용하거나 깜깜이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의위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인데 검찰이 계속 수사하도록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총장의 영향력 등 심의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편파성 우려가 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검찰총장이 입김이 관여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의심이 드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사실은 깜깜이다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심의위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습니다.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 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질의의 그 순서 배정, 그다음에 상호 이렇게 교호 신문이 없는 것,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데는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의위가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뒤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팀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휴대전화 등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선 자료가 이미 초기화돼 증거 가치가 없었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또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를 보면 압수수색은 적법했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신라젠 관련 의혹으로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받았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측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사 중단 권고와 압수수색 취소 등에도 소환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수사팀이 심의의 권고대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 출신 인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은 수사와 인사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인데 검찰 내부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 권한의 대폭 축소입니다. 총장의 가장 핵심 권한인 수사 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고 권한을 권역별 고등검찰청장에게 분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선 검찰청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 등에 총장이 직접 관여할 수 없게 하라는 겁니다. 이에 맞춰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 대신 고검장들을 상대로 직접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총장 의견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대신 검찰 인사위원회 의견을 듣고 총장은 인사위에만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도 바꿔 판사와 변호사, 여성 등으로 다양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와 인사에서 모두 손을 떼라는 의미인데 개혁위는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나 제19 감싸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남용을 하게 되면은 견제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당장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국 고검장들을 상대로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뜻이라는 비난과 함께 검찰 인사 의견을 듣도록 권고한 검찰 인사위도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취지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정치 권력이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만든 시행령 잠정안이 검찰 수사권의 독립성을 해칠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장관의 지휘권은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가 우려될 때 사후적 교정 장치로 사용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잠정안을 보면 검찰권 남용 우려가 없어도 수사 개시 단계부터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행정수도 이전까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각종 대책과 구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규제 빈틈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쓸어담기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올해 4월 잠시 주춤했다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달에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서울도 5월 291건에서
지난달에는 418건으로 늘었는데 강남이 49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건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도 파악이 쉽지 않고 다른 나라에 주택을 가졌는지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중과세가 모두 무용지물인 겁니다. 우려가 나오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외국인에 대해 20%의 특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기 자본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부 정책의 효과도 떨어뜨리지만 마땅히 손쓸 방법은 없습니다. 국내 투기 세력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자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수와 수출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인다며 지금이 경제 반등의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 대침체로 쉽지 않지만 수출 기업 지원과 한국판 뉴딜 등을 포함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로 집계되면서 코로나19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올해 전체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정이 나은 편이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적 같은 선방이었다면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기를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것이 국민의 삶에 위안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어두운 마이너스 역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성장을 반등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국내 관광이 활력을 되찾고 있고 올레드, 휴대폰 부품 등의 수출도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지금이 경기 반등의 적기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수출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수출 회복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로 경제 성장 회복에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3분기를 반드시 경기 반등을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성공적인 방역을 바탕으로 한 발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혀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다면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내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 등 피해자 A씨를 돕는 여성단체 8곳은 내일 오전 11시 서울 저동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이번 주 안에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로 했지만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를 애초 알려진 규모의 10배에 가까운 14,0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반인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를 더 정밀하게 추산한 결과입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자신과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으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살균제의 독성 성분 때문에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는 지금까지 1,500여 건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신고된 건수 외에도 사망한 사람이 많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실제 사망자가 14,000여 명이라는 겁니다. 지난 9년간 신고된 접수된 사망자는 1,553명입니다. 추산된 14,000명에 비해서 여전히 미흡한 숫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참위는 전국 15,000명에게 가습기 살균제 이용 경험이나 피해가 없는지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 규모가 지난 2016년에 조사된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독성 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적 있다는 사람은 이전보다 200만 명 이상 많다는 결과가 나왔고 67만 명으로 파악된 전체 피해자 수에 비하면 여태껏 알려진 피해 신고가 1%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때 조사의 표본 크기 아마 3천 가구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5천 가구에 개인으로 치면 15,000명이 넘기 때문에 신뢰성은 확실히 더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된 사람을 55만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그 가운데 비염이나 피부질환 등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우가 있어 피해자 수가 여태 적게 알려졌다고 관계자는 분석했습니다. 20만 3천여 명은 폐질환을 앓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공중으로 가습을 하면 날아가잖아요. 사람이 흡입하게 되니까 폐에 처음에 염증이 일으키고 모세기관지 쪽이 많이 파이브로시스가. 이번 연구조사는 지역별 연령별로 전국의 5천 가구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뒤 그 결과를 가습기 살균제 사용 예상 인구에 곱한 추정치입니다. 사참위 측이 정부가 직접 나서 정확한 전체 피해 규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추산이 거칠고 그렇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세요.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첫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지 9주년이 되는 다음 달 31일 정부와 생산기업의 방관과 책임 회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 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 포로들과 유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납북 피해자 김모 씨 등 10명과 유족을 대리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두 2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6.25 전쟁 납북자들이 헌법에서 금지한 반인도 범죄 피해자들로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북한은 지금까지 납북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에서는 8년 전 경찰관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태국에 손꼽히는 한 부호의 손자에 대해 사법당국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유전 무죄 비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에 화들짝 놀란 태국 당국이 뒤늦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승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태국 방콕 시내 편도 3차로 도로에 한 경찰관이 쓰러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이 경찰관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던 중 시속 170km로 내달리던 페라리에 들이받쳤습니다. 가해자는 유명 스포츠 음료 레드불의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이티아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오라윳은 현장에서 도망친 이후 곧 붙잡혔지만 보석금 50만 밭, 우리 돈 1,900만 원만 내고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이후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후 8차례나 소환에 불응했지만 강제 구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검찰이 지난 6월 그에 대해 최종 불기소를 결정하고 경찰도 이견을 내지 않으면서 그는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We have to withdraw all the arrest warrants and also the Interpol arrest warrants as well. And after that, he'll be free. 여론이 들끓자 26일 태국 총리는 부랴부랴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검찰도 사건 처리를 재조사하겠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그러나 과속과 음주운전 혐의는 시효가 지났다 쳐도 과실치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인데도 사법당국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방요원의 과잉 진압 논란 이후 한층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잇따르는 가운데 총격으로 시위대가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늦은 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위대가 차량 한 대를 사이에 두고 행진하던 중 총성이 울립니다. 차량 운전자가 다가오던 남성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것입니다. 시위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고 총을 맞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도 인종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시위대 5천여 명이 행진하던 중 일부가 공사장 트레일러에 불을 지르고 가게 창문을 깨트리자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과격 시위자 45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 요원이 파견돼 과잉 진압 논란이 빚어졌던 포틀랜드시에는 58일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대가 연방 요원이 주둔하고 있는 연방 법원 앞에서 철수를 요구하며 과격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섬광탄을 터뜨리고 체류가스를 뿌리며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이밖에 콜로라도주에서도 시위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조지아주도 폭력 시위와 강제 진압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연방 요원 파견에 따른 폭력 충돌이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잠잠하던 시위 사태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정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